일단 늦게 이렇게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한번 제가 공유를 먼저 하고, 오늘 수업 진행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용도 지역 관련된 도시, 그러니까 그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세 개가 어떤 용도 지역이 있고 어떻게 돼 있는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검토를 했고 컨설팅을 했던 실제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그 도시적, 아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땅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그다음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마무리 1주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오래 뭐 땅은 진짜 뭐 이렇게 가볍게 그냥 뭐 보셔도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기본 용도 지역만 잘 알아도 그 투자를 하거나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개발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약간 땅에 대해서 아직 뭐 기초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들으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 그게 좀 아니시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한번 들으시고, 녹화 영상도 계속 들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부동산 기초공부법, 아마 현정 선배님도 좀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한번 제가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를 다시 좀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일단, 모든 공부든, 뭐, 글쓰기든, 독서든, 뭐, 땅이든, 뭐, 다른 공부든, 어떻게든 용어와 먼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선배님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땅 같은 경우도 일단 부동산 용어와 먼저 친해지자라는 거예요. 단어장처럼. 영어를 외울 때 기본적인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땅도 부동산도 일단은 기본적인 그 용어가 나오면은 뭐 노트에 적든지 아니면은 따로 뭐 이렇게 뭐 파일처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용어와 친해져 가지고 일단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적률이 뭐냐, 건폐율이 뭐냐, 공시지가가 뭐냐, 토지대장이 뭐냐, 위치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땅에 투자할 때 나중에 다 또 개발할 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찾아보시거나 책을 통해서 뭘 배웠거나 하면은 용어 같은 게 나오면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신문을 매일 보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다는 못 보는데 저는 이제 이메일로 오는 이제 부동산 뭐 신문 온라인 뉴스에서 이제 그런 거는 클릭을 해가지고 보는 편이고, 제가 또 땅에 대한 이제 그런 강의를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는 땅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어떤 뭐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거나 이런 뭐 정부 방향이 어떻거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땅도 그렇고 부동산이 어떤 거예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발언이나 이런 건 좀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부동산 집값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뉴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어, 신문을 매일 보시면서,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매일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흐름을 좀 파악을 하자. 땅도 땅에 대한 것도 이제 보시면은 어디 땅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읽으면서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이제 관심 분야를 골라 스크랩을 하자라는 얘기가, 선배님도 저는 이제 땅하고 요새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뭐 상가나 이런 거는 제가 투자를 많이 안 해봤지만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아직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한번 수익형 부동산도 궁금해서 좀 스크랩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배님도 관심 분야가 있으면은 스크랩 해가지고 일단 좀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부동산 기초공부는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공부했기 때문에 선배님들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아까 용어랑 친해지면서 뭐 뉴스나 책, 세미나 같은, 그러니까 지금 뭐 독서 모임을 하든 아니면 저같이 뭐 이런 강의를 듣든 아니면 뭐 뉴스, 신문을 보든 일단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자신에게 맞는 분야가 생기면은, 오늘 같은 뭐 땅이다 이러면은
그 땅에 대해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비든 공매를 통해서 뭐 지분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분 투자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떻게 활용방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토지 상가 중에 어떤 거를 골라서 한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뭐 종잣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종잣돈이 많이 없긴 해서 그래서 소액으로 그냥 몇백만 원씩 있는 거를 뭐 아파트 지분 투자나 이런 아니 아파트는 토지 지분, 원비도 공매 같은 지분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다. 그래서 선배님도 부동산 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뭐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주상 공로로 돼서 지금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저희 토지 독서 모임 할 때 기초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크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안에 도시 지역 중에 오늘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거기에 실제 토지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실제 토지 활용 방안을 하나씩 좀 해서 한 뭐 7, 8개, 한 10개 내외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한 일단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대한 땅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선배님들이 살고 계신 그 집 있죠, 집. 뭐 어, 주거나 지금 그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지정하는 땅의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더 얘기하면은 지금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 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크게 나눠지는 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 저기 강의를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용도 지역을 다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이것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뭐 현준 선배님 처음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처음 들은 분도 계시니까 진호 선배님처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죄송해요.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진다. 근데 이 세 개가 다시 7개로 나눠지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1종,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나눠진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하나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7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다음에 1, 2, 3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해서 총 7개로 나눠진다. 그럼 하나씩 떤 용도 지역에 어떻게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전용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 이 부촌들이 많이 사는 그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생충 영화 이성균이 살았던 그 무자집 있죠. 거기가 보통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있는 그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많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성북동 쪽에 그러니까 평창동 쪽에 일종 전용 구지역 땅을 좀 개발을 좀 해달라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산에 이렇게 좀 경사가 좀 지다 보니까 개발이 허가나 이런 걸 받을 때 좀 그 경사도 이런 그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산지다 보니까 좀 경사가 있다 보니까 경사가 또 나오는 땅들, 기준에 맞는 땅들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 전용주거 지역은 아시겠지만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서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보통 2층이야 3층이야 하면은 되게 이렇게 단독주택이니까 굉장히 아파트보다는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전용지역 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촌의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보통 10억 이상, 한 11억 이상, 뭐 10억 거의 10억이 넘어가요. 진짜 조그만 땅들도. 그러니까 평당 뭐 2, 3천, 뭐 3천, 4천은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전용주거 땅을 사셔도 되고 그냥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언관생심이죠. 그래서 전용주거적 땅 같은 경우는 사실 2층, 3층밖에 못 짓는데 굉장히 그 좀 럭셔리한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개념이 나오는데 용적률 건폐율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용적률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용적률은 그죠 건폐율부터 건폐율은 만약에 지원 선배님이나 행정 선배님께서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 하시면은 100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33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평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보통 제곱미터 그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한 평, 한 평이 3.3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신문에 보면은 3.3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평당 얼마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이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신문에 보면은 보통 뭐 청약이나 낼 때 아니면 뭐 땅값을 할 때 3.3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 평당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 선배님이나 현정 선생님께서 100평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33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거꾸로 돌아가면 아까 숫자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선배님도 보시면은 용적률하고 죄송해요. 용적률하고 다시 요거 거꾸로 좀 끄면은 여기 보시면 용적률 100%, 건폐율 50%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 같은 경우는 2층밖에 안 되는데 용적률이 100%에 건폐율 50%밖에 안 돼요. 근데 용적률 건폐율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3개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용도 지역은 오늘 다시 한번 좀 되새김 하는데 지원선배 같은 경우도 좀 머리가 아프실 거지만 요 개념은 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100%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하신 대로 드린 대로 330제곱미터 선배님들 100평 땅을 갖고 계세요. 근데 아까 건폐율 개념부터 가면 건폐율 50%로 했어요. 50%가 뭐다? 내 땅에 100평의 땅에 내가 얼마만큼 1층 면적, 1층의 건축물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건폐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땅 면적의 1층 면적, 내가 얼마만큼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건폐율이 50%면은 만약에 330제곱미터다. 100평 땅이다 그러면은 50평까지, 내 땅에 50평까지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건폐율이 60%다 하면 얼마만큼 지을 수 있어요? 100평 땅에 60평, 건물을 60평짜리 1층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내 땅에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다. 이게 건폐율인 거고, 용적률은 거꾸로 내 땅에 용적률 아까 100%였죠. 용적률 100%면은 내가 지금 아까 그 내 땅에 지금 건폐율 50%는 50평까지 내가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쌓는 거, 높이가 50평을 두 개를 쌓았어요. 두 개를 쌓았으니까 건폐율이 100평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10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곱하기 충수는 용적률이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연면적, 선배가 갖고 계시는 땅에 몇 개를 쌓을 수 있는, 층수를 몇 개 쌓을 수 있는 게 용적률이고, 건폐율은 내 땅 안에 얼마만큼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이다. 그러니까 한번 채팅창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쳐보세요. 요건 꼭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충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채팅창에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채팅창이 안 되면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원 선배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건데 아마 그 기초 과정 들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네. 네네네. 일단은 그렇게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용적률 건폐율은 용도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지역이 딱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를 오늘 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일종 전형주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100%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종 전용 경우에 3층까지 된다 해서 150%. 그래서 일종 전용화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 아까 이종 전용주는 150%였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50%면은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니까 2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이 150%예요. 그러면 150% 나누기 50% 나오면 3 나오죠. 그래서 전용적으로는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지원 선배님이나 현정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그 범위를 알 수 있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보시면은 전용에서 일반 준으로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계속 상승하죠. 보시면은 그죠? 전용 주거 지역이 100%였는데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돼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에서는 높이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연면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가 올라간다. 그럼 층수가 올라가면 어떻다? 할 수 있는 뭐 용도나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층수가 올라가면 할 수 있는 뭐 원룸 같은 경우도 그 4층짜리에서 많이 하는 것보다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층수가.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 근데 전용주거 같은 경우는 사실 2층하고 3층밖에 못 짓는데 전용 같은 경우가 일반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더 비싸요. 그 이유는 뭐다? 얘네들 전용 주거지역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부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비싸고 전용 주거지역 빼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1종에서 준주거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땅값이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종 일반주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200%, 250% 이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한번 그거는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상업지역 같은 경우 어때요? 상업지역이 땅값이 제일 비싸요. 왜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은 어떠세요, 선배 여기 보면 용적률이 1,500%죠. 지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거는 한 몇십 층을 지을 수 있겠죠.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어때요? 건폐율이 50%라 그러면은 50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니까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이 250%예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높게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더 이렇게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에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대로 지하철역 역세권이 상업지역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렇게 주거지역들 보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뭐 번치더라도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다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비교해 보면은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게 뭐 항상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용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 세 개를 항상 같이 이해를 하셔야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 되는 범위를 알기 때문에 지가도 알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런까지 다 연계가 된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녹지적하고 이제 그 돌지 외적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녹지적 같은 경우 어때요? 보면은 그 건폐율이 80%고 100%니까 되게 낮죠. 그러니까 녹지적이나 이런 관리적에서는 4층 이하가 4층까지밖에 못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지적이나 관리적, 다음 주에 할 녹지적이나 관리적 같은 경우는 4층까지밖에 질 수가 없구나. 왜? 용적률이 다 80에서 100까지밖에 안 되니까. 건폐율이 보면 뭐 40%는 20%인데, 지금 뭐 좀 되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4층짜리가 건물이, 저기,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떠세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많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높은 건물이 많아요? 안 많죠. 그 이유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최고 높이가 4층, 보통 3층, 그 정도 높이에서 그냥 다 짓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좀 특이 케이스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쭉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용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용 주거 지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투자로 많이 봤을 때 좀 많이 봐야 될 용도 지역이 바로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반 주거 지역과 전용 주거 지역 차이가 뭐냐면, 전용 주거 지역은 법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호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때요? 자기 막 드러내고 이런 거에 되게 사생활 침해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라도 좀 편하게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전용 주거 집 같은 경우가 2층, 3층밖에 못 짓지만 재벌 집들 보면 그런데 마당 엄청 넓고 건물은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마라. 그런데 집 가면 뭐 누구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경비원이나. 근데 이제 거꾸로 일반 주거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편리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한다. 그래서 편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나가면 그 딱 나갔을 때 미용실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 환경의 편리성과 실용성이 어, 강화된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미용실, 편의점 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주거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지긴 했었어요.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 2층에 단독주택이 가능하고요. 2종 같은 경우가 3, 4층에 다세대, 빌라,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단독주택 있잖아요. 이렇게 다가구까지. 그리고 2종 같은 경우가 다세대나 연립, 흔히 말하는 빌라라는 있는 빌라들 모여 있는 데가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데 요새는 아파트도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위치를 해요. 신도시 같은 데는. 근데 예전 압구정 같은 저 현대 아파트나 저기 압구정 가면은 그런 데는 다 3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선배님한테는 1종은 2층에 단독주택이 하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가능하다. 빌라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3종 같은 경우가 5층 이상의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랑 연립의 차이가 뭐냐면 건축물 용도에 같은 공동주택이에요. 연립이나 다세대도 같은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4층 이하면 연립이고요. 3층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 5층 이상인 경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다? 그냥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종 같은 경우가 지금 용적률이 200%고요. 올라갈수록 50%씩 증가를 해요, 법에. 그래서 보통 1종 같은 경우는 200%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 50%면 어때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었잖아요. 그럼 4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나오지만 층수 개념, 그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를 짓거나 하게 되면 15층까지는 질 수가 있고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은 더 높게 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요새는 그 아파트는 워낙 대지가 넓으니까 건폐율이 막 그 뭐 30%,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요새 경기 같은 데는 2종 일반 주거지면 20층 이상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번외로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많다. 그리고 2종이 3, 4층 사이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많다. 그리고 3종이 보통 5층 이상 아파트가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 올라갈수록 주가가 비싸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시면, 지난 선생님 보시면 요 왼쪽에 1종 일반 주거지역 그, 그 땅, 1종 일반 주거지는 단독주택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가 빌라가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빌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종이 이런 아파트로 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아까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높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주거지역 중에는 상위, 가장 높은 계단에 있는 게 준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이 준이라고 들어가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중공업지역하고 이따 배울 중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밖에 없는데 준이 들어가면 집하고 플러스 다른 시설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준이라는 거예요, 준.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원래 집밖에 안 되는데 준이 들어가니까 이게 주거지역도 이면서 다른 용도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집도 넣을 수 있고 플러스로 상업과 업무 기능을 같이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집 옆에도 그 주상복합이 있는데 거기도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뭐 주상복합 하면 되게 높게 막 이렇게 지는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주상복합이라는 그게 1층에는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뭐 미용실도 있고 뭐 맥주집도 있고 이런데 위에는 이제 주거로 쓰는 그런 건물을 주상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낮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 준주거 지역에 많이 입지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건폐율이 한 60%지만 지금 용적률은 한 500%까지 지금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거 지역에 비해서 상업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역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한번 다는 아니지만 주거 지역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요. 상업 지역은 상가나 업무, 뭐 판매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판매 업무 시설이나 이런 것들, 회사 같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 보시면 돼요.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 그다음에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그 선배님 어디에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선릉이나 마포나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사옥들 이렇게 막 고층 사옥들 많잖아요. 막 삼성역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한 몇십 층짜리로 막 올라가는 건물도 많죠. 그런 게 보면은 중심 상업 지역에는 건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용적률 1,500%까지 되죠. 근데 건폐율이 90%예요.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건폐율이 뭐였어요? 건폐율은 뭐다? 내 땅에서 얼마만큼 1층 면적, 내 땅에서 내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내 건물이 얼마만큼 1층을 지을 수 있는 그 범위가 건폐율을 했었어요. 건폐율.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그리고 용적률은 아까 말한 연면적. 연면적은 뭐예요? 아까 그 1층까지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연면적은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쌓는 게 뭐예요? 층수를 쌓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 90%는 뭐다? 땅 100평에 9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용적률 1500%는 뭐다? 땅 100평에 지금 50평 건물. 그러니까 건폐율이 50%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땅 100평에 5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 50%짜리죠. 그럼
건폐율 50%짜리를 용적률 1500%를 맞추려면 몇 층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물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말씀드렸죠. 제가. 건폐율이 50이에요. 건폐율 곱하기 50 곱하기 30층까지 지을 수 있죠. 건축물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을 했으니까.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그럼 50 곱하기 30이 1500%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한번 채팅창에 일반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냥 뭐 괜찮아요.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한번 쳐주세요.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시죠? 건배구와 층수. 예. 오늘 그것만 하나 좀 가져가셔도 돼서 우리 현정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채팅창을 못 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업적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되게 좀 그렇고 제가 지금 의뢰받는 그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권하고 이제 조달해가지고 뭐 PF를 만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반이라고 들어가는 건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돼요. 아까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이게 좀 우리가 투자로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도심, 그러니까 중시상업지역하고 다르게 일반 상업지역은 이제 일반 상가나 업무 등 그런 기능을 좀 담당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판매 시설이나 업무 시설 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시 상업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위계의 판매 시설이나 업무 시설이 들어가고 보통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넓은 도로변에 길게 그렇게 좀 지정을 해요. 그 용도지역 선을. 한번 볼게요. 용적률을 보면은 아까 중시 상업지역보다 조금 낮아요. 1300%. 근데 서울시는 더 낮아요. 일반 상업지역이 한 800%에서 1000% 사이예요. 근데 서울시는 800%까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법에서는 어,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300%까지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이. 그러면 여기 딱 봤을 때 건폐율이 90%고 용적률이 1300%예요. 그러면 그래도 몇십 층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폐율이 한 30%로 하면, 그러니까 한 50%를 하면은 1300개 나누기 50% 하면 그래도 5, 35, 20, 한 27층, 28층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렇게 높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더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오늘 좀 제가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일단은 보시면은 그 선배님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여기가 강남역이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건물은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원 선배님 이렇게 강남역 가보시면 현장들도 가보셨지만 앞에는 다 이렇게 높은데 뒤에는 이렇게 낮아요, 뒤에는. 그죠? 이면부 들어가면 식당은 다 낮아요. 그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D형으로 이렇게 지금 쭉 그 대로변에 이렇게 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원 선생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시다. 요 지적을. 이것도 나중에 다 배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앞에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 앞에는 높은데 뒤로 이면부로 오면 여긴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은 건물이 앞에는 이렇게 큰데 뒤에는 이렇게 낮은 거죠. 강남역이 다 이래요. 뒤에 가시면. 이면부는 다 이렇죠. 근데 앞에 대로변은 어때요? 다 높죠. 그게 용도 지역이 틀려서 이렇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이 보통 요 대로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D형식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D형으로. 그래서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원 선생님도 만약에 내가 요 땅을 갖고 요 땅하고 현재 선생님도 요 땅하고 지원 선생님도 요 땅을 내가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디가 더 활용도가 높을까요? 1번, 2번으로 했을 때. 만약에 두 분이 이 두 개 땅을 다 갖고 계신다면 어디가 더 활용도가 높을까요? 그죠? 당연히 1번이 높겠죠. 그죠? 왜? 용적률 건폐율도 높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만 알면 돼요. 땅은 선배님들 그냥 용적률 건폐율 용도죠. 그리고 거기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뭐고 그다음 땅값이 얼마고 그런 것만 체크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그 기본 강의 할 때 더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하는 강의는 좀 중복이 되긴 해요. 용도지역 설명할 때 거기서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 하는 게 용도지역이 이제 근린상업지역이 이제 있어요.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이제 그 근생시설 용지가 있잖아요. 그걸 보통 근린상업지역으로 많이 좀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 중에 근린상업지역이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일반 상업지역 아니면 중심상업지역이 많고,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 뭐 신도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그런 근생시 용지를 선배님들이 청약을 해서 샀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좋죠. 왜냐하면 용적률 900%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용적률 900%도 굉장하잖아요. 건폐율이 50%만 돼도 990 나누기, 900 나누기 50 하면 얼마예요? 그래도 15층, 한 18층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가들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막 유흥업소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상복합 같은 거는 그 땅을 청약받아가지고 건축만 올리면은 그게 다 선배님들이 또 그 자산 불리는데 또 활용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린 상업적 같은 경우도 좀 분양을 받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통상업적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유통상업적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통. 선배님 그 파주 아울렛 같은 데 많이 가시죠. 그 아울렛 매장 같은데 거기에 많이 유통 상업적으로 결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통상업적 같은 경우는 그냥 도매시장, 창고, 시장 등 입지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한번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냥 그 지원 선배님도 지금 갑자기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책 읽으면서 또 들으시니까 또 되실 건데 이틀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그 기초 강의 하실 때좀 많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좀 들으시면.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소개한 공업지역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에요. 공장만.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만 지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산업단지 아시죠? 산업단지를 많이 하는 용도지역이 어, 그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크게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전용공업지역은, 그러니까 우리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은 뭐예요? 진짜 그냥 공장만 쓰겠다는 말이죠. 전용이라는 말이 공장으로만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전용주 공업지역이 가장 공장에 대한 그 용도, 공업지역 중에서는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말은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쓴다. 그래서 흔히 저기 창원이나 울산이나 아산이나 창원 같은 데 가면은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 공업지역이 많이 되어 있다. 특히 울산이나 그 광양 같은 데는 거의 막 중화공업이 많잖아요. 막 화학 이런 것들 막 그러니까 공해 많이 발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용 공업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밖에 못 지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투자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공장 사가지고 운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해 많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기업에서 많이 소유를 하고 있지. 이게 개인에서 우리가 가서 뭐 사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제일 좀 뭐 아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이라고 들은 걸 많이 보장했잖아요. 근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지역도 사실은 투자 가치로서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아까 전용 공업지역보다는 조금 덜한 약간 친환경적인 좀 공업지역이 많이 하는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뭐라고 하죠?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우리 그 70년대, 80년대에 그 고도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을 많이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70년, 80년대 그 고도화 성장 시기에, 고도 성장 시기에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이제 우리 그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70년대생인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마흔이 넘고 하면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막 그 몸에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막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 좀 계속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몸 관련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지금 막 몸이 막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마흔이 넘으니까 막 고장이 나는 거예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면 어때요? 물론 이제 땅도 뭐 이렇게 막 녹슬 이런 게 아니라 여건이 바뀌니까 막 그 뭐죠? 여건이 바뀌니까 어 아니 괜찮아요. 여건이 바뀌니까 그 어때요? 저기 막 인건비가 비싸지고 하니까 막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현재 선배님도 지금 여기 땅 보시면은 어 그땅 보시면은 요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요 땅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땅값이 많이 막 그 계속 시간이 지나면 땅값도 오를 거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면은 결국은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땅이 어때요? 지금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만 만드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장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장이 나갔어요. 그럼 다른 걸 지어야 되는데 공장밖에 못 짓잖아요. 근데 공장이 나갔는데 또 다른 공장이 들어올까요? 뭐 진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공장만 지어준 땅이다 보니까 빈 땅이 느는 거예요. 여기도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공장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나가. 인건비가 비싸져서 뭐 어떤 여러 막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삼성이 막 미국에다가 막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다 우리나라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 해서 일자리 키워야 막 잘 돌아가는데, 규제를 계속 해버리니까 나몰라라 하고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들 그 인건비 그 미국인들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그러니까 개업하기가 되게 힘든 시절이 와가지고 다 떠나가니까 빈 땅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노후화된 오래된 일반 상업장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공장이 아니라 빈 땅이 많아지니까 안 그래도 좋은 땅덩어리에 집을 지을 수 있게 오피스텔이나 뭐 지원실 같은 그런 걸 지을 수 있게 이런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산업단지 공단에서. 그래서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빈 땅이 있다, 산업단지 빈 땅이 있는데 뭐 선배님들이 만약 아는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땅들도 나중에 이제 뭐 좀 돈이 있다면 사셔가지고 개발하셔도 된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인 것보다도 사실 조금 더 깊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 산업단지 자체가 이제 그 산업단지 공단에서 산업 구조와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지영 선배님, 현정 선배님께서 요 땅을 사셨어요. 요 땅을 만약에 산업단지 공단에서 어떤 뭐 매물로 나오거나 뭐 입찰로 해가지고 요 산업단지 땅을 어떻게든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알아보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산업단지 그 관리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가 공장만 계속 쓸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다르게 또 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을 사셨다. 근데 이 땅에다가 내가 오피스텔을 짓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고 1년에 4번 신청을 받아서 산업 구조 고도화 인허가를 그렇게 같이 실행을 해요. 그러면 그걸 거치면은 공장만 됐던 땅이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허가는 그 좀 이렇게 절차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걸 통해서 선배님들이 오피스텔이나 뭐 저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걸 져가지고 원룸을 줄 수도 있게 원룸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산업단지에 어떤 땅이 나올 때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사실 좀 이런 땅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셔갖고 괜찮은 거냐.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좀 봐야지 이게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도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반 공업 지역은 좀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업 지역에서는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용도 지역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준이라고 들은 게 뭐 있었다고 그랬죠? 준주거 지역하고 중공업 지역밖에 없어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장인데 공장 말고 집이나 업무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늘 수가 있어요. 중공업지역에서 유일하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서울 같은 게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이 400%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350%였고 전용 공업지역은 300%였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층수가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용도를 완화시켜서 집도 지을 수 있고 오피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서울시를 예로 든다 그러면 그냥 공장을 지으면 400%까지 용적률을 주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러면은 250%까지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내린 거죠. 4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250%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이렇게 딱 그 못을 박았어요. 조례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어폐가 안 맞죠. 그래서 예. 근데 아까 뭐다?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 봤을 때는 공장만 지을 땅이 아니라 공장 말고도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가 사가지고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영등포 쪽 그 물레동이에요, 물레동. 지금 흔히 말하는 성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핫플레스 있잖아. 성수동이 엄청나잖아요. 평당 1억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성수동 거기가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인데 옛날에 물레동처럼 다 이 가내수공업하고 이런 가게들이 많았어요. 성수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공장 그대로 해놓고 거기 막 식당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공장이었거든요. 그 중공업 지역이 그렇게 핫플레이스로 탄생을 하니까 이 서울에 이제 남은 중공업 지역 땅들이 개발이 그 막 호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물레동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중공업 지역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현정 선배님 처음에 저 그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땅값이 되게 쌌었어요. 근데 지금 물레동이 여기도 그때랑 비교하면은 두세 배가 뛴 거죠. 왜? 영등포도 지금 타임스퀘어 들어갔지. 신도림 같은 경우도 다큐브시티나 이런 거 막 타임스퀘어 이런 거 다 개발이 됐잖아요. 영등포도. 영등포 쪽도 신도림이나 영등포 역 쪽은 다 개발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영등포 역에 있는 이 물레동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땅을 사기엔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회사랑 이렇게 개인 컨설팅 하다 보면은 이 물레동 땅이 좀 괜찮다 해서 제가 그냥 소개를 좀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하지만 저도 제가 사고 싶은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신 분들은 보통 보면 거의 뭐 1.5배, 2배까지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 게 저도 제가 돈만 있었으면 어떻게든 해서 할 텐데 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아직 저한테는 좀 제가 그만큼 그릇이 작은 것 같고요. 한번 좀 그냥 소액 투자라도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용도적 그 일단 개념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토지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는 한 5분만 쉬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50분이니까 한 55분까지 쉬고 제가 다시 그 일단은 실제 토지 활용 방안의 그 세 가지 용도적에 대해서는 좀 하나씩 같이 한번 보고 이 땅은 이렇게 좀 되는구나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고 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가 올 테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면 먼저 좀 공유는 일단 해놓을게요. 그래서 어, 아, 다시 공유할게요.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선배님도 같이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서 어, 네, 일단 쉬겠습니다. 네. 10시 56분에 다시 봬요. 네. 5분 휴식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오셨나요? 혹시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씩 이제 제가 실제로 토지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검토했던 땅들인데요. 꽤 오래됐죠. 네. 일단 강남구에 있는 신사동에 있는 땅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이제 컨설팅 하면서 하는 이제 땅들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땅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계략적으로 더 지가나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땅들이 어떻게 지금 그 활용을 제가 했는지 하나씩 좀 보면은 이제 5년 전 그 땅이다 보니까 지금하고 좀 트렌드는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때만 한 5년 전, 진짜 16년만 하더라도 신사동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한창 그 관광 호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이전에 그 관광 호텔도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관광 숙박시설, 그러니까 관광 숙박시설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호텔은 그 관광진흥법에 있는 관광, 그러니까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건축물 용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숙박시설, 판매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법상 용어예요. 건축법상에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현장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뭐 어떤 뭐 펜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도 민박에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숙박시설 들어가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제 건축물 용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숙박시설 안에 관광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관광 숙박시설을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 호텔이라고 많이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호텔이라는. 그 호텔은 관광 숙박시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관광 숙박시설을 그냥 영어로 하면 호텔이다. 이렇게 일반 단어로 쓰고 있는데 법상은 그렇게 된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관광 호텔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용도 지역은 일종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던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땅이 없는데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사동 561-37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텐데 그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보는 사이트는 이 토지이음 사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신사동 561-78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색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좀 기다려주십시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1-78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 1번을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한 화면 다 보이시죠? 제가 공유 다 했는데 인터넷 창면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561-37번지였네요. 치시면은 지금 561-38번지 이렇게 요 두 개 땅을 지금 제가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검토서 그 관광호텔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 땅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선배님 봤을 때 이제 뭐 그 나중에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지현 선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토지음이 사이트에서는 용도 지역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임 사이트가. 옛날에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였는데 이게 이름이 토지 이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땅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땅이 요 땅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요게 요 부분이 지금 일반 상업지역인 거고요. 요 뒤에가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번
보니까 지금 요 땅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가 지금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업적이. 근데 요 건물이 뭐냐면 요 지형 빌딩이 그 돌아가신 앙드레 김 아시죠? 그 앙드레 김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에요. 지금 그 아드님이 여기를 지금 그 개발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겠다 했는데 5년 전에 그 건물을 앙드레 김그 디자이너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가드분이 나중에 여기다가 관광 호텔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땅이 지금 돼 있는데 한번 보셨을 때 여기 같은 거 지금 여기가 요렇게 지금 요 땅 같은 게 어때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요 D형으로 지금 상업지역이 있는 거예요. 노선형으로. 이 대로변 보면 이게 노선형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요 뒤에가 어떤 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보면은 앞에는 조금 높고요. 뒤에는 좀 낮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땅이 작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용적률 건폐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선배님들 보신 땅이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땅인데 지금 제 그림이 아까 없어져서 아까 용도지역 보셨죠? 아까 앞에가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아까 이 도시관리계획 현황이라는 게 용도지역이 내 땅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좀 보여드린 거였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게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그리고 이 건물인데 여기 보면은 앙드레 뭐라고 써있긴 한데 좀 하여튼 앙드레 김 선생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시고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여기다 관광 호텔을 짓고 싶어가지고 의뢰가 들어왔던 땅이었는데 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관광 호텔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였어요? 관광 호텔이라는 게 이 관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 숙박 시설이라고 이제 그게 관광 호텔이에요, 호텔. 그래서 관광 호텔을 하려면은 뭐 선생님들 만약에 어디 속초나 이렇게 관광 호텔이나 많이 하신다 하면은 이 관광 호텔을 하려면은 나중에 관광가 같은 데 가서 관광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호텔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숙박시설이나 호텔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선배님께서 나중에 다 뭐 어떤 모텔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모텔은 그냥 일반 숙박시설인데 호텔은 관광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높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이런 기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금 관광 숙박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용적률을 원래는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800%까지밖에 안 됐어요, 서울은. 근데 그거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 특례 상황에서 800%가 아니라 뭐 1000%까지 지을 수 있게끔 심의를 받으면 이제 완화해 주니까 관광 숙박시설이 원래는 용도지역이 800%인데 1000%까지 올라가면은 더 높게 짓고 실을 더 많이 이렇게 구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에서. 호텔 실이 많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회전율도 빠르고 수익률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높이는 뭐 80m까지 지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이 80m에 한 1000%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 대상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 땅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높이도 지금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이 높이도 보면은 한 90%까지 이렇게 높이도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80까지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F라고 돼 있잖아요. F에 보면은 F에 보면 간선은 기준이 60인데 최고로 80m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 80m까지 이제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화받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호텔을 개발하면 좋겠다,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땅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2016년도에 아까 제가 검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한 뭐 2년 뭐 동안 막 처음에는 그때 막 바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게 내부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땅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한다고 이제 그 의뢰가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이제 호텔을 좀 해보자고. 근데 어때요? 호텔을 딱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그때 딱 터져가지고 코로나19로 해서 어때요? 호텔은 확 다 죽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그때 호텔을 졌다 그러면 더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와서 이제 호텔을 또 짓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천운인지 운이 좋았던 건지 오히려 호텔보다는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로 지금 인허가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더 호텔보다는 지금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뭐 임대를 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토지 활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셨을 때 그쵸, 잘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용도나 어떤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그 타이밍에 지금처럼 그런 타이밍에 어떤 거를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잘 체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 안 타는 거는 뭐 오피스텔이나 뭐 막 그랬는데 한참 어때요? 오피스텔도 이제 막 규제가 들어가니까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하시죠. 레지던스 시설을 되게 많이 또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시 그 생활 숙박 시설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또 규제가 들어간 거죠. 요새는 생활 숙박 시설도 다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속초에 갔다 온 이유가 저희가 속초의 일반 상업 지역 안에 그 생활 숙박 시설을 이제 저희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설계팀에 저는 이제 회사 개발팀에서 이제 땅 검토를 하니까 그 뭐 좀 괜찮냐고 일단 건설사에서 이제 컨택이 와서 가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인허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새 이제 그 생활용 숙박시설도 올해까지는 팔아야 이게 또 그 상품성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빨리 좀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용도를 볼 때도 활용하실 때도 그때 그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뉴스를 아까 보라는 이유가 어떤 게 상품이 될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땅은 이렇게 좀 개발을 하다가 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땅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림역에 있는 땅이에요. 신림역에 있는 땅. 이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신림동 75-6대. 지원 선배님 보이시나요? 한번 보이시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땅인데 신림역 앞에 있어요. 신림역 앞에 있는 땅이고요. 그 신림역이 보시면은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있는 땅입니다. 요쪽에. 요 맞은편 말고 요 뒤쪽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가 신림동 75-6대인데 지금 크게 광역적인 지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림역에서 요 맞은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있는 땅. 그래서 여기를 지금 흔히 말하는 오세훈 시장이 많이 했던 역세권 시프트라고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을 들어보셨죠? 역세권에 있는 장기 전세 주택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분양 상품이 아니고 장기 전세 주택으로 장기 전세 주택인 게 시프트 아시죠? 그 시프트라는 게 뭐예요? 분양한 게 너무 비싸니까 분양가의 한 80% 정도 시세를 갖고 한번 이런 그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근데 그 시프트가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의 이제 줄임말로 해서 최대 20년까지 아니면 10년까지 이렇게 임대를 주는 이제 그런 사업인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이전 시장 박원 시장이 이제 뭐 죽고 나서는 다시 또 이렇게 정책이 또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역세권 시프트가 박원순 시장 때는 완전히 찬밥이었는데 다시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땅도 사실 검토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딱 보면 5년 전이죠. 2010년 7월이니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검토가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오늘 한번 주거 지역 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좀 개발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보면은 그냥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요 앞에는 준주거지역이고요. 요 뒤에가 용도지역선이 보면은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고 요 뒤에가 요 부분이 지금 이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요. 용도지역 선이. 지금 보시면 용도지역 선이 아, 요게 용도지역 선이네. 요게 요렇게 용도지역 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준주거지역,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역은 어땠어요? 준주거지역이 아까 500%였고 준이라고 들어가면은 집 말고 상가나 이런 거 더 넣었다 했고, 그죠?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빌라나 이런 걸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냥 집만, 그러니까 뭐 근생이나 이런 건 지을 수 있는데 준주거 지역보다는 조금 덜 작게 들어가요, 면적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용도 지역에 이렇게 준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준주거 지역 위기가 더 높잖아요, 용적률이. 그렇게 되면은 용도 지역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 용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에 대한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역세권 그 임대주택을 넣기 위해서 현재는 지금 용도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취지로 이 토지 주주분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주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못하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그 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현정 선배님이랑 그 지원 선배님이 내 땅이 있어요. 근데 내 땅이 있는데 내가 개발을 못 하겠어. 그럼 황상열한테 왔어. 그럼 황상열이 한번 같이 해보재. 공동으로. 그러면은 지원 선배님이랑 현정 선배님 지주죠, 지주. 지주인데 제가 PM을 맡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주 공동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뭐지 그게 아니라 토지주하고 토지주분들이 자기네끼리 사업을 못 하니까 저희 같은 이제 뭐 건설사나 시행사나 뭐 설계사나 이런 걸 대동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는 형태가 지주공동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주공동사업으로 그 하나 이제 개발 사업 하고 싶은데 여기가 아까 보였던 대로 신림역에서 500m 안에 들어와요. 역세권이 뭐냐면 역세권의 범위가 이 승강장에서 이 거리를 말하는데 1차 역세권 같은 경우가 250m예요. 그러면 우리 땅 같은 경우는 지금 250m 들어오죠. 그러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2차 역세권이 500m까지, 500m까지 이렇게 승강장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범위가 500m까지 이내를 역세권이라 하는데 1차 역세권은 250m. 근데 지금 서울은 1차 역세권이 350m까지 늘었어요. 더 좋은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요 밖에 여기가 지금 1차 역세권 여기 350인데 여기 500하고 350 요 사이 여기를 2차 역세권이라 하는데 2차 역세권은 1차 역세권보다는 개발하기가 좀 더 어렵다.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요새 역세권 그 지금 말하는 시프트 이 장기전세 주택은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역세권 1차 역세권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일단은 짓겠다. 근데 장기 전세 주택으로 짓게 되면은 선배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 임대를 놓는 게 좋으세요? 분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선배님들 지주라 그러면은 건물을 지었어요. 분양하는 게 좋을까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그냥 눌러보시겠어요? 기영사님 같은 경우도 임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그 임대라는 게 얼마나 길어질까요? 그 지금은 임대를 받는 게 좋은데 그래도 파는 게 낫지 않으세요? 파는 게? 분양 사업이 더 돈을 많이 남죠. 임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배님이 그 시세보다 싸게 해가지고 임대를 10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격이나 땅 쪽이 아까워서요. 지분으로 줄까 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운영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지분으로 다 나눠 가지는 게 그게 아까워서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 사업을 보통 위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분양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주면은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떻게든 공공 기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전세 주택을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 한 지분을 똑같이 그 이 지분을 그러니까 기부 채납을 해가지고 공공 기여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용도 지역을 바꿔줄 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내놨어. 민간에서 나는 토지를 이만큼 내놨어. 내가 임대주택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니들 관에서, 니들 지자체도, 니들 서울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 근데 그 뭔가를 해주는 게 뭘까요? 더 높게 지어주거나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서 더 많이 받게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50%인데 준주거 지역이 지금 400%예요. 500%, 400에서 500%예요.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훨씬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줄게. 내가 도로도 내주고 장기 전세 주택도 내놓고 내가 공원도 지어줄 테니까 니들은 나한테 용적률을 더 많이 좀 부여해주고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공기여를 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왜 그럴까요? 용적률을 더 받으면 더 받을수록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행사에서는 항상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어때요? 지자체에서는 그냥 용적률 올려주는 사업성 생각하지 말고 니들 이렇게 주변에 좀 도움이 되게끔 도로도 넓혀주고 공원도 만들어줘. 만들어서 니들이 알아서 관리도 하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 해줄게. 이래 버리니까 항상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원 선배님, 현정 선배님이 당연히 내 땅에서 사업을 하는데 굳이 내가 도로를 넓히거나 공원을 왜 내가 그 조성해가지고 주실까요? 공원하고 도로를 그 땅을 빼버리면 스스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범위가 더 줄어들잖아요. 또 아깝잖아요. 사유지인데.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 기부 채널을 통해서 나라에서는 용적률이나 높이를 더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어,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장기 전세 주택을 줄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1차 급속편에 해당을 하는 거고 줄 테니까 준주거 지역까지 일단은 3단계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준주거 지역까지 이렇게 용도 지역을 높이려면은 3종 준주거. 근데 중간에 이제 7층이야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용도 지역을 몇 단계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토지를 얼만큼 내놓든 공원을 내주든 도로를 내주든 그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일단 준주거 지역을 변경을 하겠다. 기존 준주거 지역은 그냥 준주거 지역으로 그냥 놔두겠다. 존치라는 건 그냥 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주거 지역까지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 공공시설 설치라는 게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을 내야 되는 비율을 최소 25%를 내놔라. 그래야 니들이 원하는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그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500%를 초과했어요. 우리가 내놓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내놓는 최소한의 비율만 해도 이미 용적률은 50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근데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다 받지를 못해요. 법상 용적률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더라도 이만큼 내놓으면 500%를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땡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제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내보내면은 그 우리 설계 쪽에서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그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된다, 수지가 나온다,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지주가 땅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저희랑 같이 사업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을 안 하기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어떠세요? 이렇게 토지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선배님들 갖고 계신 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땅은 조금 복잡한 케이스예요. 근데 복잡한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면은 선배님들이 보면 이렇게 그냥 요 한 필지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그냥 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여기 준조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원룸 져가지고 건축 허가 받아갖고 그냥 쪼개서 임대 그 원룸 져가지고 임대 받으셔도 돼요. 그냥 그 한 필지로 만약 개발하실 거라면.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갈매기 이렇게 뭐 타원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판상형 이렇게 그런 모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배치가. 그런데 건축은 이제 그쪽에서 좀 이쁘게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땅의 활용은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땅 한번 또 볼게요. 여기는 구미에 있는 땅입니다. 구미. 구미에 있는 땅인데요. 한번 보이시죠? 한글 파일은 다 보실 거예요. 구미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 땅인데 이 송정동 보니까 여기도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과연 가능하겠냐. 근데 아까 아파트는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한 20층 이상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땅이거든요. 이미 아파트가 있네요. 기존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기존 아파트가 있네요. 쭉 보니까 구미시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용적률이 250%까지 질 수가 있고 건폐율 60까지 질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기반시설 제공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기반시설 제공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원 설명회가 신기하다라는 게 도로를 넓혀주거나 공원을 넣게 되면은 지금 있는 250%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더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한 건데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250%가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화 받아봐야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에는 연립 다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설명대로 아파트가 뭐다? 건축법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내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단위계 수립 여부는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 지구단위까지 좀 건드리면은 요거는 뭐 수업 3주차 때 따로 한번 여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종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이종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에서 아파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용적률을 보면 250%에서 60%까지 가능한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 인허가 방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이제 해서 이 아파트를 받는 인허가 방식은 주택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인중개사 시험을 가면 이 땅에 대한 법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 30세대 이상을 짓는다 하면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사업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건물,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 건축물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땅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빌라 같은 거 질 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가장 낮은 건축 인허가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사업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받는 이유는 이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인허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주택 사업 할 때 보면은 도로 같은 걸 넓힐 때는 최소 8%는 내 땅에서 내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땅에서 내놓으면은 그거를 우리 같은 민간 사업자가 일단은 그 공원 조성이나 도로 확보 이렇게 포장이나 이런 걸 다 자기 돈 내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지 관리가 힘드니까 그 공원이나 그 도로를 시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기부 체납이라고. 시에다가 줘요. 무상으로. 시에다가 무상으로 줘서 니들이 관리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사업할 때 이런 게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특히 도시 지역, 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이런 좀
공공에 내놓으면은 용적률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 완화가 좀 가능한 게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쭉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2종 아파트가 가능한 걸로 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려다가 여기 갖고 오시는 그 원래 땅 주인이 땅값을 너무 올려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보다 자기가 너무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다 이익을 먹고 싶으니까 분양가를 너무 터무시없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땅값도 너무 땅값 2배, 자기가 생각하는 분양가 2배. 근데 옆에 분양가가 평당 200만 원이라면 평당 400만 원이에요. 근데 평당 400만 원짜리 여기 구미에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경기도 와가지고 그 돈 주고 사는 게 낫죠. 왜냐면 구미 같은 데도 지금 공단이 다 나가가지고 다 인프라가 죽어버렸거든요.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구미도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것도 이 땅도 한번 의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갔는데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공단이 되게 활성화돼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여기는 뭐죠?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다 이제 문을 닫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슬럼화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가면은 정말 무서워요. 밤에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고 왔는데 진짜 여자분들은 돌아다니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막 미국에 막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막 어두컴컴한 무슨 골목 이런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되게 스산하고 막 이렇게 음침하고. 결국에는 여기도 그냥 사업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에서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구나. 근데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좀 그냥 이런 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릴 땅이 대구에 있는 땅이거든요. 대구에 있는 땅. 대구에 있는 땅인데 이 대구에 있는 땅은 아까 서울에 있던 아까 앙드레기 있는 그 땅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가 이 대로 쪽이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그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배님 생각할 때 앞에가 넓은 도로가 있잖아요. 간선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으면 보통 앞에 상가들이 많은 쪽은 그냥 쭉 D형식으로 상업지역을 꽤 많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 막 집이 많잖아요. 그런 데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지금 가보면 이런 건물로 돼 있어요. 되게 앞에가 삐까번쩍하고 뒤에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어, 건물이 앞에는 대로변은 이렇게 크고 뒤에는 이렇게 낮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까 상업적이고 여기 뒤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개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재가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재란 말이 용도 지역이 우리 대상지에 섞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섞여 있다라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섞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상복합 이제 보통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상가로 다 깔아버리고 위에는 이제 막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쭉 올리는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살기가 편하잖아요. 밑에 저층에는 웬만한 근생들 다 들어가 있고 엘리베이터만 내려오면은 그게 다 있고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주상복합을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한번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타긴 한데 2종 일반 주거 상업은 아닙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뭐 근생시설이나 이런 뭐 조그만 이런 그냥 이렇게 판매 시설 같은 작은 뭐 이렇게 좀 소매장 상가 같은 거를 좀 이제 개발하는 걸로 해서 그럼 건물이 이렇게 되겠죠.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이제 그 아파트가 된 이런 주상복합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주상복합 보니까 공동주택이 더 크네요. 그럼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 이렇게 그래야 공동주택 90%고 그다음에 나머지 10%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주거, 상가 건물.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건달이에요, 건달. 그래가지고 일단 뭐든지 개발 사업을 하면 어때요? 땅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현정 선생님도 알겠지만 내 땅을 내가 갖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지원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셋이 이 땅에 대해서 공유 지분으로 셋이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만약 제가 반대했어요. 아니면 저나 현정 선배님은 동의를 했는데 지원 선배님이 나는 싫어. 공유 지분자가 한 분이라도 노하면은 그 땅은 개발 못 하거든요. 지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 건달분 한 분, 또 어르신 한 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조폭이 그 어르신을 계속 협박해가지고 땅을 안 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 땅도 개발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되게 저기 아울렛 매장이었거든요. 되게 삐까뻔쩍 이렇게 좀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밤에 이렇게 조명 들어오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아마 망했을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아마. 그래서 이런 땅도 지금 보면 이렇게 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린 사업적 같은 경우는 그 아까 800%까지 되고 아까 이종 같은 경우는 220%까지 되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 건물을 개발한다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상업지역이니까 높이 올라가겠죠. 그럼 뒤에는 주거지역은 4층 정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단면을 이렇게 끊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업적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겠죠. 대로변이 더 비싸니까 당연히 평당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분도 되게 많았다. 이 땅도 결국에는 그 개발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도 땅 한 두 개만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용도적 변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같은 유일하게 이 민간에서 제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변경을 해버리면 특혜 시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재 용도 지역에서 그냥 개인 땅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용도 지역은 안 바뀌는 땅의 용도 지역은 안 바뀐 걸 보고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용도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 게 보통 용도적 변경은 그 나라에서 하는 뭐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뭐 택지 개발 사업이나 뭐 산업단지나 뭐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공공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용도 지역 변경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때 한 당 1종에서 2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제한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장담은 못 하는 거죠. 지원을 말씀하신 용도 변경의 또 한 범위가 지금은 진짜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인데 건축물 용도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갖고 있는 뭐 지금 이게 호텔인데 이거를 내가 뭐 아울렛 매장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건축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위기가 있더라고요. 위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지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지 이제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좀 늦었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한 두세 개만 더 보고 일단 한번 나눠먹고 마무리할게요.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땅인데 제주 땅이에요. 제주시의 땅인데 보니까 상업적으로 돼 있네요. 상업적으로 돼 있고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이제 불 관련된 뭐 이런 것, 용도 지구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용도 지구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선배님 아시면 최고 고도지구 30m 이하로 되는 게 이게 높이에요, 높이. 그러니까 30m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공항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 근처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양양공항이든 제가 어제 이제 속초 갔다 왔는데 그 속초에 하는 것도 양양공항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높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고 이륙할 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 건물하고. 그래서 여기도 제주도도 모든 건물을 상업적이지만
30m까지만 줘라. 그러면 보통 30m 이하면은 층수로 봤을 때 1층이 한 3m 정도 보거든요. 3m에서 3.5m. 그러면은 선배님들 봤을 때 30m면 어때요? 보통 10층 정도까지밖에 못 짓는 거죠. 그러면 상업적 땅인데 10층이면 되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법률된 지역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지하수가 특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어떤 섬이에요? 바람이 많고 뭐 물 많고 뭐 여자 많고 삼다도로 하잖아요. 맞나요? 제 오랜만에. 근데 집안이 거기 섬이니까 집안이 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물이 되게 막 지하수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할 때 다 파헤치면은 지하수 같은 것도 다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이제 팠을 때 지하층을 만약에 공사할 때 지하수가 나오면은 다 중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만큼 이 밑에 있는 지하수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이랑 검토 대상 구역이 나오는데 이 땅 같은 경우 이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하루방이 있었어요. 돌 하루방이. 돌 하루방이 이렇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 이전을 하거나 어디 이거를 뭐깨 부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가서 내가 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한 곳이 지금 여기 그 제주도 문화재과에서 물어봤더니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돌 하루방을 옮기면은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했어요. 하나씩 보면은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주상복합, 그러니까 보통 일반 상업 지역에서 보면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많이 져요. 크게.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의 땅들은 역세권에 많이 있고 주상복합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주상복합의 비율은 보통 아파트가 더 많고요. 밑에는 이제 연도형 상가를 해가지고 가게를 쭉 가로별을 쭉 이렇게 길게 하죠. 그게 연도형 상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짓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밑에 저층을 이렇게 쭉 길게 연도형 상가로 깔고 이 도로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뭐 원타워로 가든 뭐 투타워로 가든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위에가 아파트고 이게 90% 이상 미만. 그리고 나머지 10%가 한 11%가 나머지 상가. 이런 식으로 그 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상복합을 해서 하는데 여기 이슈가 뭐였어요? 높이가 30m까지 막혀서 안 돼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보통 30층 막 이렇게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그걸 진 3분의 1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최고 높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10층까지 이렇게 못 짓는구나. 그래서 이런 건물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정 선배님도 계시니까 한번 속초에 있는 땅 한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속초에 제가 한번 검토를 했던 땅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 지금 화면 보이세요? 속초시 영랑동 지금 제가 화면 킨 거 보이세요? 지현 선배 혹시? 화면 보이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다시 공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보이시죠? 속초에 지금 보니까 이 속초 그 옛날에 이제 했던 근데 그 속초에 이 중앙로 좀 변 쪽에 여기 보시면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나대지고 이제 바로 그게 앞에 그 바다가 있으니까 뷰 되게 좋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오피트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엄청난 뷰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도 지역도 보니까 지금 준주거 아까 용도 지역이 뭐였어요? 준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 딱 봤을 때 어때요? 죄송해요. 봤을 때 여기가 상업지역이었고 여기가 좀 중주거 지역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로 지금 크게 질 수 있고
여기는 조금 덜하지만 이렇게 낮게 져가지고 이쪽 뷰만 바라봐도 사실 파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봤더니 그렇게 막 굉장히 이슈는 없었는데 역시 바닷가 앞이고 양양공항이 있다 보니까 체류고도지구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제주도 땅보다 더 낮죠. 일반 상업지인데 24m까지 하면은 3층으로 했을 때 8층까지밖에 못 치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인데 이 땅은 8층까지밖에 못 치는 땅이니까 선배님 입장에서 어때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용적률이 1000%짜리 땅인데 층수로만 쳐봐도 아까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인데 건폐율 30만 잡아도 1000%면 몇 층까지 질 수 있어요? 한 30층, 30층, 30층 이상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가 근처에서 그죠? 돈이 안 되겠죠. 8층밖에 못 지니까 8층이면 30층 질 수 있는 땅을 8층밖에 못 짓게 규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사업자에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지원 선배님이 그 캐치가 되게 빠르신데 역시 돈이 안 돼서 이 땅도 결국에는 개발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만 더 볼게요. 공업적인 땅이에요. 아까 성수동 땅인데요. 성수동 땅인데 성수동에는 중공업적 땅이에요. 아까 핫하다는 중공업 땅에서 한창 그 성수동 여기 개발할 때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던 땅인데 여기는 이제 원래 사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사옥으로. 현재는 업무 시설로 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중공업적 땅입니다. 뭐 선배님 혹시 이 성수역이나 뚝섬역 뒤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면 많이 봤던 땅이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중공업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공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공장 말고 그냥 공장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한창 붐이 일어날 때 지식산업센터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옛날에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제조업이나 뭐 정보 벤처기업이나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름을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는데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이제 뭐 많은 뭐 은행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총 30, 연면적 30%의 안에 뭐 기숙사나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걸로 일단은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용적률로 보니까 아까 제가 중고급 지역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게 되면 용적률이 깎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400%인데 오피스텔만 하고 그냥 뭐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깎이는데 주상복합으로 하면 이제 그게 무시가 돼요. 그래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400%에 60%까지 하자. 지수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별다른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용적률만 좀 말씀하신 그 얘기한 대로 조금 이 400에서 60% 이내에서 지식사센터를 하자 해가지고 개발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땅값을 2배를 부른 거예요, 지주가. 땅값을 2배로 부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뭐 강의 같은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주분들이 되게 똑똑해지신 거예요. 학습이 되니까 내 땅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번 가서 그 저기 금융권에 한번 이렇게 뿌리면서 이거 사업 되겠냐? 그러면 사업이 된다면 줄 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좋은 땅이었고 땅 면적이 지금 작지가 않았어요. 700평 정도면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만약에 괜찮다 하면은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땅도 한번 좀 봐가지고 이렇게 개발하셔도 무방하다. 그러고 싶고요. 제가 가장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땅이 땅 아니고 이 땅도 아닌데 잠시만요. 이 땅인가 보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여고 일신여상 그 부지인데요. 이 땅도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학교가 이제 막 옮겨간다는 이제 소문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일단은 지금 알아보니까 그 3년 전에 듣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시작하려면 이제 이전지나 이렇게 학교가 옮겨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서울화공 그 법인 학교법인 아시죠? 학교법인은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학교법인에서는 그 뭐 사학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취득하더라도 교육부 허가를 받고 심의를 득해야 그게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학교를 이전해야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이종이든 뭐 아파트는 연립이든 해서 일단 학교가 나가는 게 맞냐? 얼마 전에도 잘 다니는 학생들을 왜 내쫓으려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서도 그냥 누구한테만 듣고 나서 저희한테 좀 의뢰를 했던 것 같고 잘 되면은 설계비 100억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만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까 건물이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가. 보니까 일신여상 이쪽 건물이 한 4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노후화돼가지고 막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뭐 일본 사람 아니지 뭐 여기 계신 사람 선배님들도 혹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실 좀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현정 선배님 나가셨는데 지현 선배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어, 뭐 톡방에 그냥 이렇게 좀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한번 남겨주시면은 재밌으세요? 한번 오늘 그게 좀 너무 늦긴 했는데 이거 제가 어차피 그 녹화한 거는 유튜브 올려가지고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또 나눌 거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다른 용도 지역하고 좀 나눌 거니까요. 오늘 많이 나가시면은 혹시 제 단톡방 큰 방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그 8기방에 뭐 아니면 그냥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뭐 한 세네 줄 정도에서 오늘 어, 후기만 조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좀 써가지고 SNS에 좀 올리거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고 우리 현정 선배님 그 나가셨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셨나? 일단 사진 한번 찍고요. 제가 하고 나중에 우리 지현 선배님은 기회가 되시면 일요일 날뭐 이렇게 수업 들을 때는 한번 미리 치고 얼굴 보고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